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코너는 마켓 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황숙회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비 많이 오나요? 제가 광화문에서 미팅을 하고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은 비가 안 내렸는데 네, 여의도에 오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즘 동남아 날씨 같아요. 네, 그러게요. 뭔가 스콜성으로 막 집중호우 내리고. 정신 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급하게 오셨는데 자, 어찌됐건 그래도 또 준비하신 내용은 사실 네. 주말에 다 준비하셨잖아요. 네. 예. 그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그렇죠. 얘기가 계속 이슈예요. 아닐까 네, 싶어요. 네. 지금 보니까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전격 사퇴 소식 네, 나오고 오늘 새벽에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해리스 부통령 가능성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트럼플레이션, 트레이드, 뭐 네, 트럼프 리스크 좀 네. 갖가지 용어들이 네. 나오는데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이제 빅테크 특히나 네. 이제 반도체 반도체. 섹터 얘기부터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트럼프 리스크에 거의 직격탄을 맞은 느낌이죠. 지금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카드다 이런 뭐 유력 카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네. 다른 후보를 지금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찾기 힘들고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선거 자금을 그대로 가져오려면 해리스 카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11월 결과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앞질러요. 맞아요. 그리고 시장은 뭐 벌써 트럼프 앞에 줄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 네. 할 때마다 파장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뭐 방위비 예. 얘기 벌써 나오고 예. 예. 그냥 뭐 그 절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네. 거친 그대로의 표현을 예전보단 마구 약간 정제되지 않았나요? 2016년에 예, 비해서는 약간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사람 대만이 크게 뭐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 반도체 다 가져갔다 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지금 TSMC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다이빙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2023년 작년에 버핏이 전량 팔았거든요. 네. 막 그런 얘기도 다시 회자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FDPR이라고 그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해외 네. 직접 제품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뭐 미국의 조그마한 부품이라든지 들어가 아니면 뭐 있으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눈꼽만큼이라도 미국에 들어가 있으면 그 통제를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빅테크에는 악재죠. 그렇죠. 예, 도쿄 일렉트론, 뭐 ASML 이런 장비 업체들이 망가진 게 이런 정책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이 중국산 제품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제 JD 벤스 과거에 구글 쪼개야 된다. 반독점 규제 강화해야 된다. 네. 이런 발언들이 다시 소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죠.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가 그 선행 PER 기준으로 한 70배 되잖아요. 10년 평균치가 49배니까 네네. 많이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그리고 TSMC도 그 7월 초에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시총 1조 달러 넘고 그러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정치권에서 악재가 터지니까 네. 탈자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팩트 체크를 일단 해보면 예. 대만이 어쨌거나 제조 쪽에서는 찍어내는 것만 그거 뭐 설계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 생산 쪽만 보면은 반도체 허브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그 비중이 한 18% 정도 되고 미국은 제조 쪽의 비중이 2000년 19%였는데 지금 한 10%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보면 첨단 칩만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네네. AI겠죠. 인공지능 관련된 칩이겠죠. 대만이 9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TSMC가 중추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포춘이 뭐라고 하냐면 엔비디아한테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TSMC 말고는 그 인공지능 훈련용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첨단 웨이퍼를 보유한 게 TSMC 이외에 다른 업체를 찾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육군대학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 만약에 하면 대만에 있는 그 반도체 뭐 장비나 설비를 다 그냥 망가뜨리게 해야 한다. 왜냐면 이게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그 대만의 위상이 높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러다가 진짜 11월에 당선이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 만한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그러네요.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중국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아줄게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진짜 남일 얘기하듯이 그러면서 이제 방위비 더 내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중국이 그냥 뭐 때릴 수도 있겠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수도 있겠나.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악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트럼프 임기 2기가 네. 되면 공급망이 정말 얼마나 그 타격이 있을 건지 네네. 그리고 관련 업체들 실적에는 얼마나 흠집이 생길 건지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무역 마찰이 실제적인 리스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전 세계 그 반도체 업계 매출액이 한 5,300억 달러 이 정도로 됐는데 그 엔비디아의 네. 전체 매출액 중에 중국 비중이 2023년 1분기에 22%였어요. 근데 네. 이게 올해 1분기에 9.5%로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 떨어진 네. 거거든요. 네. 이 업체 전체 매출액이 워낙에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묻혔는데 중국만 떼놓고 보면은 이런 정책 리스크나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이 실제 그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1분기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거예요. 중국만 떼놓고 보면 이렇거든요. 근데 TSMC는 어쨌거나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어요. 네. 순 매출이 전년 대비 40% 늘어났고 순이익도 36% 뛰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연간 매출액도 원래 한 20% 초반대 늘어날 거다 이랬는데 중반대까지 20% 중반대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상향 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애플이 아이폰 16 네. 그 AI 탑재된 첫 그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판매량 전망치를 높였어요. 한 1억 개 정도 팔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네.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테고 TSMC는 일감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TSMC 주가는 좀 빠졌는데 IB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에요. 아직은. 네. 니덤이 지금 목표가를 168달러에서 210달러로 ADR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트럼프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로 생각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도 2025년까지 그 내년 말까지는 파운드리의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28년까지는 엔비디아에서 발주하는 것만 해도 TSMC는 매출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밖에 뭐 JP모간, 일본의 미즈오나 노무라 가시도 실적도 낙관 그리고 뭐 주가도 계속 오르는 쪽으로 대세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떨어지면은 사도 된다 이런 의견들인데 네. 이게 정말로 당선이 될지 네네. 당선돼서 어떤 정책을 진짜 내놓을지 공급망을 정말 흔들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최악의 그러네요. 상태 시나리오도 있을 테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별거 아니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지금 반납한 상황인데 네, 그렇죠. 최근에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그동안 아무래도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정치권 쪽의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월스트리트저널 포함해서 그 IT 기업들이 반도체 칩, 엔비디아 칩이 고가잖아요. 이거를 엄청나게 사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칩을 사간 업체들이 이 칩 가지고 돈을 벌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 칩이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팔릴 거냐, 늘어날 지속적인 거냐, 수요가 있을 것인지. 그래서 매출이나 주가나 계속
가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6월 27일이 네. 그 TV 그렇죠. 첫 토론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예, 가고 나니까 그런 의견들이 이후에 좀 많이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시티그룹이 이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쿼이어 캐피탈이라는 그 벤처 캐피탈 업체인데 이 회사가 빅테크들 프로필을 뒤져보시면 초창기 한 창업한 지 2, 3년 지난 이후라든지 아니면 창업 당시라든지 이때 세쿼이어한테 우리 펀딩 받았어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될 만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서 정말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성공했을 때 그 차익을 실현해서 크게 수익을 올린 걸로 이렇게 유명한 업체인데 이게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네. 셀사이드가 아니라 바이사이드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뭐 이렇게 외부에 정기적으로 내놓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고서 하나가 나온 게 그 업체들이 반도체 칩을 매입하는 건 한 6천억 달러 정도 네. 되는데 연간 매출액, 그걸 칩을 사가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1,000억 달러도 채 안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예. 뭐 스타트업은 연간 매출 1억 달러도 되기가 힘들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 정도 4개의 빅테크 정도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00억 달러 연간 그리고 2군으로 분류되는 오라클이라든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테슬라, 엑스 이 정도 기업이 한 50억 달러라고 치면은 이 정도만 하면 700억 달러 정도 되고 그 나머지 작은 기업들까지 다 해도 1,000억 달러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 한 5천억 달러 정도의 갭이 있고 그 생성형 AI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돈 버는 앱을 만들어야 칩을 네. 사간 업체들이 이익을 내고 그래서 칩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할지 불확실하다. 지금으로서는 이걸 낙관할 수 없다. 네. 이런 의견을 내놨고 IB 쪽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쪽에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박하는 쪽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퓨처룸 그룹이라는 데서 다니엘 뉴먼 최고 경영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의 칩은 생성형 AI 그 앱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뭐 비디오 렌더링이라든지 컨텐츠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이나 금융 서비스, 광고 그리고 맞춤형 헬스케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칩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만 볼 건 아니다. 세쿼이어 의견처럼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 엔비디아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워낙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데이터를 하나 내놓은 게 최근 한 4년 동안 H200 서버에 집행된 지출 1달러당 벌어들인 매출액이 7달러 정도 된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미주고나 뭐 UBS 이런 업체들 그 IB 쪽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예전에 비해서 PER이 높아진 게 사실이긴 한데 네. 어쨌거나 당분간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들이 제한적이고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주가 변동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고 AI 쪽에 이렇게 익스포저를 늘린다는 그런 관점으로 확대를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네. 블랙웰에 대한 기대가 또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 중에 성능이 제일 좋다는 게 지금 그렇죠. H100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그 블랙웰에 훈련시키는 그 인공지능 훈련시키는 속도는 한 4배 정도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거 하잖아요. 생성형 네네. AI라는 게 뭘 물어보고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추론 쪽에서는 한 30배 정도 빠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비용은 또 더 낮고 그 호퍼라는 그 아키텍처보다 더 낮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가 네. 엔비디아가 TSMC한테 그 블랙웰
생산을 한 25% 정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 TSMC가 오히려 이렇게 찍어도 내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어떡하려고 이래 이러는데 엔비디아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만들기만 해 이랬다고.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골드만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보고서 내놓은 게 3분기, 지금이 3분기잖아요. 이번 분기까지는 블랙웰의 매출이 뭐 크게 이렇게 잡히지는 않을 텐데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 요 사이에 또 한 번 매출이 블랙웰 때문에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그리고 다른 뭐 키뱅크에서도 목표 주가 올리고 있고 제일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베일리 기포드라고 네. 영국의 자산운용사인데 여기가 장기 투자로 IT 쪽 투자를 하긴 하는데 장기 투자를 해서 고수익률을 올리는 업체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10수년 뒤에 네. 지금 그 엔비디아 시총이 3조 달러 넘었다가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나중에 10년 이후 길게 보면은 49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예. 뭐 아마존, 테슬라 다 데이터 센터 지금 신축도 하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기라는 거죠. 네.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고 웨드부시도 비슷한 의견을 내는데 그 트럼프 리스크나 아니면 뭐 FDPR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이걸 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 들어가는 칩이 그러니까 완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중국에 남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완제품을 다른 나라로 건너가는 물량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칩을 중국에 갔다가 거쳐서 이렇게 완제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 물량에 한해서 중국 대신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경유해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충격을 좀 완화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매파 정책이 나와서 중국 쪽 매출의 타격이 크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AMD 그리고 브로드컴 이 세 개 업체 정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매출액이 연간 2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웨드부시가. 근데 웨드부시도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해요. 예. 앞으로 점점 그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매출액이든 영업이익률이든 낙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니까 좀 또 여기서 파생되는 게 에너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데이터 전기 센터 먹는 하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뭐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유틸리티 많이 올랐어요. 예, 사실. 그런데 이게 또 때마침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이제 신재생 쪽보다는 기존 전통적인 에너지가 그쵸. 아직까지는 더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고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력 쪽이 다시 한번 지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원자력 르네상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원자력 르네상스. 바이든 대통령이 6월 27일에 그 첫 TV 그 토론하고 나서부터 사실 위기였잖아요. 사퇴 의견 계속 나오고 치매 증세 뭐 이런 얘기 보도 계속되고 있고 젤렌스키를 푸틴이라고 할 정도면 그렇죠. 최근에는 뭐 코로나까지 걸리고 계속 위기 그러다가 이제 공교롭게 그러다가 사퇴를 공식 선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미국의 에너지 시장 판도를 바꿀 만한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원자력 에너지 가속화법, 영어로는 어드밴스 액트라고 하는데 여기 서명을 했어요. 이게 원전 정책, 미국의 원전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을 해요. 그 미국의 원전이 한 54기 정도 있고 전체 전력 그 생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꽤 커 보이지만 사실 최근 한 20년 정도 그 상업용 원전의 신규 건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가동이 되면은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규 원전 인허가를 빨리빨리 그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인허가를 해줄 수 있게. 그래서 한 18개월 이내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소형 모듈러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마 그 원전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차세대 원전을 도입하는 이런 업체한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런 부양책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네. 그 원전의 시장이 좀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빅테크들이 뭐 언제까지 우리 탄소 중립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네.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AI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워낙에 전력 소비가 많으니까 이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고 있다.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신재생으로 다 대체가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태양광이나 예.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뭐 유럽 국가 탈원전의 1호라고 했던 이탈리아라든지 독일도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힘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업들도 나서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라고 네. 소형 모듈 원자로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10억 달러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몇십억 달러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픈 AI의 샘 얼트만도 그 오클로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도 소형 원전 업체예요. 그리고 그 제프 베이조스는 캐나다의 원자력 스타트업인데 그 제너럴 퓨전이라는 업체에 공동 투자를 했어요. 1억 한 3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기업 측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전망한 걸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가 7,000개 이상 가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설 중인데 이게 2015년에 3,600개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맥킨지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요가 2030년까지 매년 10%씩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했는데 최근 한 18개월 사이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 네. 앞으로 이 원자력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네, 그렇죠. 요거랑 또 투자 입장에서 뭐 어떤 어느 종목에 종목이, 투자해야 될지 이게 네. 가장 관심일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보고서 최근에 뭐 어떤 게 나와 네. 있나 봤는데 모건 스탠리가 그 내돈 보고서를 보면 2050년까지 네. 투자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원자력 쪽에. 아, 원자력 쪽에. 예,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면 한 2조 5천억 달러까지도 투자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글로벌 전 세계 원자력 가치 사슬에 해당하는 네. 8개 종목에 투자하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표를 보시면 이 종목이 컨셀레이션 에너지라고 많이 그 회사되는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좀 익숙한 네. 업체일 거예요. 미국 회사고 원전 이외에 뭐 그 태양광, 풍력, 수력까지도 하고 있는 업체고요. 비스트라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한 180% 뛰었어요. 원전 와. 때문에. 네. 최근에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PSEG라는 업체, 코드명으로 PEG라고 이렇게 익숙하실 텐데, 역시 그 원자로 건설하는 업체고요. 커티스 라이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원래 항공우주나 뭐 엔지니어링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원자로 밸브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전 그 테마주랑 같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업체고요. 중국 네. 쪽에서는 CGN 파워라는 업체가 원자력 발전을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영국이라든지 해외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GN 마이닝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우라늄 광산 쪽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 중심으로. 그리고 그 우라늄 트레이딩도 직접 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호주의 팔라딘 에너지라는 업체도
우라늄 광산 업체예요. 어. 예. 그리고 일본에 있는 간사이 일렉트릭 여기까지 한 8개 정도 업체를 모건 스탠리가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콘셀레이션 주가인데 그 비스트라만큼은 아니지만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최근 한 1년 사이에 2배 뛰었다가 살짝 후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 지금 뭐 소형 모듈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서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에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네. 그래서 내부에서 그 전력을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겠죠. 그래서 관심들이 많은데 이게 그 관련 기술 발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한 2030년 이후에나 네네. 관련 업체들이 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길게 보면은 그래도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정도 되면은 미국 내 원자력에서 그 생산하는 전력 중에 상당 부분을 소형 모듈 쪽에서 담당하게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SMR 쪽도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 쪽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꽤 있잖아요. 아 그래요? 국내 쪽에서는 또 제가 별로 그래요? 아니 네. 얼마 전에 그 체코 원전 팀코리아 수주했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쪽에서도 한번 또 눈여겨보면 좋을 네. 만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빅테크 어니 주말에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네네. 대란으로 뭐 네. 항공기 중단에다가 뭐 금융 뭐 방송 서비스 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네. 예.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그렇죠. 네. 근데 때마침 이번 주 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있고. 네, 알파벳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게요. 빅테크가 트럼프 리스크를 이겨낼 만큼의 음. 돌파구를 마련할 건가 네.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GDP 속보치도 있죠. 네, 미국. 그리고 PC 물가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전월 대비 한 0.1%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9월에 피벗을 할 거냐 제일 그 이슈잖아요. 매크로 쪽에서는. 근데 그 트럼프는 지금 대선 뭐 전까지 대선 전까지 안 된다.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래서 이번 물가 지표가 또 9월 피벗에 정당성을 좀 실어줄 거냐 네. 아니면은 기대감을 떨어뜨릴 거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빅테크들 실적까지 꼼꼼히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